자, 요번에 진행할 내용은요,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자, 파일 하나 새로 만들고, 자, 랩 4. 지오 코딩. 한글로도 지오 코딩이라고 해요. 자,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소에서 지리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자, 지오 코딩 그래서 이제 좌표계를 갖지 않는 문자열 형식의 주소를 수치 형태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요. QGIS에는 지오 코딩 기능이 없어요. 한글 주소를 지오 코딩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이나 API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오 코딩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공간 데이터 처리할 때 무조건 위도하고 경도가 있는 데이터밖에 못 써요. 근데 이 기법을 알면은 어떻게 됐건 주소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주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지오 코딩을 거치면 공간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해요. 자, 엑스레이 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민간 회사예요. 민간 GIS 분석 회사인 bizgi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공짜이긴 한데 단점이요. 한 번에 변환할 수 있는 양이 100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때문에 100개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분할 작업이 필요해요. 자, bizgis.com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오늘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느린가 봐요. 지금 집에서도 인터넷 느리다고 여기도 그러냐고 전화 왔었거든 아까. 오늘 인터넷이 좀 그런 날인가 봐요. 타이틀은 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오, 장난 아닌데? 자, 그럼 두 번째 프로그램 먼저, 요건 이 사이트가 느린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부터 소개를 할게요. 그 지오코더 X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검색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아무 데서나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뭐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이 프로그램 윈도우 전용이에요. 압축을 해제하면은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지오코더 XR setup.msi라는 파일이 뜹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파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맥인 상태라서 맥에서는 이게 안 되겠죠? 잠시만요. 자, 지금 제 컴퓨터에 가상 머신을 하나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화면 멈춰 있구나. 자, 네, 가상 머신 하나 띄웠어요. 그래서 윈도우 상에서 설치를 할게요. 맥 써도 윈도우 못 버려요. 왜냐면 맥에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 프로그램을 깔았고요.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이 있나 봅시다. 네. 지오코더 XR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또 윈도우 11에서 실행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왠지 불안한데요. 윈도우 11에서 실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네요.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제 CSV 파일을 등록을 하면은 주소값을 좌표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단톡방에 랩4라고 해서 압축 파일을 보냈고요. 거기 보면 2017 문예회관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그 파일인데요. 자, 이 파일을 이제 CSV로 저장을 할게요. 첫 줄은 반드시 제목이어야 돼요. 자, 얘를 CSV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 파일에 들어가서 CSV 파일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쭉 열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소 필드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여기 주소라고 돼 있죠? 주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좌표계인데 그냥 기본값으로 두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누르면은 얘는 특징이요. 위도하고 경도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저장되어 있는 쉐이프 파일을 바로 만들어줘요. 근데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주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값에 대한 위경도가 들어있는 DB가 따로 있어요.
그 DB의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오픈 API 통신을 데이터 개수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제한을 안 걸어 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붙었을 때 얘네 회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근데 얘가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돌리기에는 얘가 제일 좋아요. 여기 결과를 CSV 파일 형태로도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하면은 CSV도 같이 저장이 되겠죠. 여기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웹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시지가 뜨네요. 이씨. gisdeveloper.co.kr 물음표 P12517 물음표 P12517 P 이퀄 요 주소로 접속하면 쓸 수 있대요. 오이. 요거래요. 자, 회원가입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으라고 하네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프로그램을 아까 올려드린 프로그램을 까실 필요가 없겠네요. 자, 회원가입 해봅시다. 오, 애니메이션 멋진데? 자, 참 별게 다 들어오네요. 자, 뭐 이렇대요. 지도도 나오고 괜찮네요. 자, 여기 변환 버튼 누르니까 지오코딩이라고 돼 있고 주소를 좌표로 변환 메뉴가 이렇게 뜨네요. 자, 요 메뉴를 선택해서 여기 아카이브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지? 일단 아카이브라는 곳에 뭔가 등록부터 해야 되나 봐요.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데이터 추가. 저도 지금 이 사이트 오늘 처음 봐요. 아까 그 프로그램을 몇 달 전까지 썼었어갖고. 2017 예술회관 현황 하고서 파일을 여기 업로드하라고 하니까 CSV 파일을 이제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올려볼게요.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추가합시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아카이브라는 곳에 파일이 하나 등록이 됐대요. 이거를 이제 변환할 때 끌어와야 되나 봐요. 자, 변환, 지오코딩, 주소를 좌표로 변환. 그러면은 여기 누르면 아까 제가 등록했던 거 들어있겠죠? 자, 한글이 깨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할까요? 얘 누르면 뭐 인코딩 바꿔주겠죠? 자, 그럼 이제 주소 필드가 여기선 필드 3이라고 인식되니까 필드 3을 선택해 주고
이걸 이제 선택 버튼을 눌러보죠. 체크 버튼 누르면 예, 진행이 되네요. 꽤 빠른데요. 자, 결과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결과 파일을 아카이브에 업로드 할까요? 라고 돼 있었으니까 얘 누르시면은 아까 여기 아카이브라는 곳에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지오코딩이 완료된 쉐이프 파일이 나와요. 다시 일단 처음에 여기 아카이브라는 곳을 눌러서 화면을 좀 확대할까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을 눌러서 여기 요 슬래시 버튼을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데이터 추가 메뉴가 떠요. 여기에다 제목 적당히 입력하고 데이터 파일 위치에다가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은 CSV 파일이 여기 등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단 이 창은 닫으세요. 아카이브 창은 닫고 여기 변환 메뉴를 보면은 지오코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소를 좌표로 변환 이거 선택하면 여기 다운로드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눌러서 아까 업로드한 CSV 파일을 등록을 해주면 몇 가지 이렇게 안내 과정을 거쳤을 때 이렇게 세팅이 되고 여기서 필드 3 주소가 있는 필드를 선택해주고 오른쪽에 이 체크 버튼 누르면은 변환이 된다고요. 오른쪽에 이 체크 버튼 누르면은 변환이 진행되고 변환이 완료된 거는 여기 압축 파일 형태로 이렇게 다시 아카이브 메뉴에 등록이 되니까 이거를 우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쉐이프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작업 폴더에다 갖다 넣어보죠. 자, 이게 지금 지오코딩 완성된 파일이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드렸던 데이터 파일이고요. 자, 그럼 QGIS를 열게요. 비즈.js 이제 뜨네요. 근데 이 엑스레이 맵 프로그램은 그냥 버립시다. 이거는 이 사이트가 좀 메뉴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네. 자, 일단 QGIS 들어왔고요. 자,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게요. 자, 레포 안에 이름은
마찬가지로 랩04라고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쉐이프 파일이 a.shp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지도상의 좌표가 이렇게 쉐이프 파일로 변환이 된 거죠.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 좌표값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뒤에 적절한 배경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랩4 파일에 전국에 대한 전국도 쉐이프 파일을 다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리고 적당히 배경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좌표의 아이콘은 제가 아이콘 이미지도 따로 같이 포함해서 드렸거든요. 아까 했던 거 다시 참고하셔서 레스터 이미지로 등록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 아트 센터 위치들이기 때문에 아이콘을 이런 걸 드렸어요. 이러면은 파란색이 좀 안 맞네요. 네, 뭐 적당히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죠. 아이콘 크기도 10으로 했는데 5 정도로 바꿀게요. 너무 크네. 자, 아무래도 당연히 수도권에 그 문화센터가 제일 많이 있겠죠. 지방으로 갈수록 문화센터들이 좀 적고요. 보면 이제 무슨 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래도 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이거 모르긴 몰라도 인구수 대비 비례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GEO 서비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보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네요. 보니까 얘도 아카이브 용량, 쓸 수 있는 용량하고 잔여량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오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급되는 거 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뭐가 차감되겠죠. 다 쓰면은 이제 구매 발주, 무료 사용량을 다 쓰면은 돈 주고 사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요 사이트의 전신이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한번 얘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긴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누르면 동작을 안 하네요. 자,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 어떤 그 특성이 있었냐면요. 프로그램 가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은 그 프로그램이 통신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던 게 이걸 제가 대학원 수업 때 교수님이 이걸로 수업 때 이걸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수업 시간이 밤 8시가 넘는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수업하다 보면 교수님이 이게 민망해진 거지. 동작을 안 하니까. 근데 아까 그 웹사이트도 그런 특성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이 웹사이트는 저도 오늘 처음 봤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오늘 처음 봤고 그다음에 이따가 제가 밤 8시까지 기다려서 뭐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야간에도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방법이에요. 자, 카카오 개발자 센터로 들어갈게요.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자, 아마 예전에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할 때 했던 거. 한동안 안 썼죠? 자, 여기서 REST API 키. 전에 우리 썼었던 키가 REST API 키였죠. 이 키를 하나 복사를 하세요. 자, 저도 키 값을 복사했습니다. 자, 일단 매뉴얼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뉴얼을 보면은 지도 슬래시 로컬 섹션에 로컬 항목을 하위로 내려보면은 이제 로컬에 대한 REST API가 나오잖아요. 로컬에 대한 REST API요. 그러면은 주소 검색하기 API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메뉴를 보면은 좌표로 행정구역 정보 받기, 좌표로 주소 변환하기, 좌표계 변환하기. 자, 이 API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주소 검색하기 API를 보면은 여기에 주소가 있는데 뒷부분에 달러 포맷이래요. 이거 뭐 보나마나 제이슨이겠지 뭐. 자, 그리고 어솔라이제이션, 헤더에 우리 카카오 AK 한 칸 띄고 API 키 설정하는 거. 전에 파이썬 할 때 연동했었죠. 포맷, 기본값 제이슨, 그쵸, 제이슨이죠. 그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 쿼리, 검색을 원하는 지리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소를 세팅하면 되는 거고, 뭐 페이지,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적절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검색 결과 제공 방식이래요. 확장된 검색 결과를 받을지 아니면 건물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받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응답 데이터는 이제 메타하고 도큐멘트가 있는데 여기 도큐멘트를 보면은 X하고 Y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도와 위도예요. 그러니까 오픈 API 연동하는 거는 이미 여러 번 해봤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파라미터 세팅해서 파이썬으로 코드 짜면 CSV 파일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서 반복문 돌리면서 이거 API 따다다다 호출하면 되겠죠. 얘는 속도 제한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하루에 호출 제한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3,000번인가 그 정도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내가 짤 생각을 할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은 이미 누군가 짜서 오픈소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게 참 프로그래밍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거 누군가 만들어서 온라인에 띄워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할 때 그냥 구글링부터 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없나 싶어서. 자, 마찬가지로요. 플러그인 설치합시다. 자, 플러그인 이름은요.
검색이 되려나? 이거는 구글 맵으로 지오 코딩 하는 거고, 이거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는 플러그인인가 봐요. 검색이 안 되네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구했었는지는 저도 가물가물해요. 일단은 파일은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압축 파일 하나 드릴게요. 웹 geocoder.zip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지금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파일을 받으시되 압축을 풀지 마세요. 파일을 받으시되 압축을 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창을 여시고요. 왼쪽 메뉴 중에 보시면은 여기 zip 파일에서 설치라고 하는 메뉴 떡하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드린 zip 파일을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드린 웹 geocoder.zip이라는 파일을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하시고 플러그인 설치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수동 설치예요. 자, 그럼 설치 성공 떴어요. 자, 설치됐으면 닫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QGIS에서요. 플러그인 메뉴 밑에 보시면 웹 geocoder라는 메뉴가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플러그인 메뉴에 보면은 웹 geocoder라는 메뉴가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웹 geocoder 선택하시면, 자, 아까 카카오 API 키 복사하셨죠? 자, 복사한 카카오 API 키를요, 여기다 넣으세요. API 키를 넣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자, 주소 텍스트 데이터.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조건이 이 주소값만 뽑아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엑셀 파일이나 CSV가 아니라 제목도 있으면 안 돼요. 요 주소만 뽑아서 복사해 갖고 이런 데 이렇게 메모장으로 붙이세요. 이렇게 주소만 쭈루룩 있게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확장자는 당연히 텍스트여야겠죠? 자, 확장자 txt로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txt 파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등록을 해주세요. 좌표는 WGS84로 지정해 주시고, 지오코딩 텍스트 저장, 파일이 저장될 경로 하나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런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프로그레스 바가 띡띡띡띡 증가하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는 확실히 됩니다. 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석세스인 것도 있고 페일인 것도 있어요. 그 주소를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주소가 알아볼 수 없는 변환이 안 되는 주소다라고 하면은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집원 주소로 바꿔서 다시 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위도하고 경도 값이니까 이거를 이제 CSV 파일이나 그런 걸로 바꿔서 다시 로딩하시면 되겠죠. 근데 쉐이프 파일로 바꿔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GIS 디벨로퍼 사이트가 가장 편해요. 근데 대량 처리할 때는 그 사이트가 좀 많이 느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한참 쓰다 보면은 돈 내야 될 가능성도 지금 분명히 보이니까 최대한 이것저것 골고루 쓰셔서 돈 안 나가는 쪽으로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번 단어는 이제 지오코딩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뭐 이거를 실제 뭐 지도에 만들어서 뭐 저장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할게요. 요거 뭐 따로 저장하고 그런 거 아까 예제랑 다 겹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따로 하지는 않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변환하면은 변환한 결과를 버리지 마시고요. 잘 보관을 하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또 하려 그러면은 갑자기 유료화됐습니다. 혹은 사이트 없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변환한 데이터는 잘 보관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잠깐 쉴게요. 자, 5번째 랩 진행할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QGIS로 이제 지도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큰 주제는 점선면이에요. 근데 선 데이터는 도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사실 거의 안 써요. 근데 도로가 등장하면 그때 이제 선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면 데이터 위에다가 이제 점 데이터를 뿌리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 QGIS를 사용한 분석 기법은 우리가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뭐 나중에 이제 QGIS로 뭐 리사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될 텐데, 그건 좀 나중 이야기고요.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요번에는 어저께 마지막 교시랑 마찬가지로요. 그냥 실습을 하면서 계속 그 파일을 만드는 건데, 일단 일부는 어저께 마지막 교시에 했었던 예제랑 약간 비슷하게 가요. 그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인구 관련 지도를 만들 겁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하나 생긴다 그랬죠? 프로젝트 하나, 그 혹시 모르니까 새로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할게요. 자, 랩 5번에다가 랩 05라고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자료부터 좀 구축을 할게요. 제가 쉐이프 파일 두 종류를 드렸어요.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두 개를 드렸어요. 일단은 시도 쉐이프 파일을 먼저 레이어에 추가를 하세요. 네, 딱 이렇게 시도 경계면만 나와 있는 레이어 파일이에요. 등록된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을 여세요. 속성 테이블 바로 여는 단축키는 F6입니다. 자, 지금 저는 한글이 무자비하게 깨지네요. 인코딩 좀 잡고 와야겠죠? 윈도우 쓸까? 자, 원본에서 인코딩 EUCKR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F6을 눌러서 쭉 가져왔어요. 자, 여기 일단 지도 파일 보시면요. X하고 Y 값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위경도랑 좀 다르죠. 대부분 위경도는 38하고 이제 12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다르잖아요. 좌표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파일은 우리가 여태까지 썼었던 쉐이프 파일이랑 같이 겹치면은 같은 위치인데도 다르게 떠요. 그래서 좌표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좌표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자, 속성을 보면은 좌표계가 이제 코리안 1995라고 하는 좌표계죠. 우리나라 표준은요, 국제 표준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지리 정보 다룰 때 우리나라 게 좀 더 어려워요. 국제 표준은 그 WGS84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경도 체계고요. 우리나라는 위경도 체계를 안 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네이버 맵을 웬만해서는 들먹거리지 않는 게 네이버 맵이 위경도 체계를 안 써요. 자, 여기서 서울만 남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테이블을 다시 열고요. 자, 서울특별시를 고를 때 아까는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표현식에서 제가 조건을 명시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딱 시군구 단위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개 없거든요. 여기 서울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를 게 몇 개 안 될 때는 여기서 직접 고르세요. 자, 여기 오브젝트 아이디 왼쪽에 보면 항번호 있죠?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려나? 그 인덱스를 클릭하면 한 줄이 통째로 골라지죠. 되셨나요? 이 오브젝트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인덱스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인덱스를 클릭해서 한행을 다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속성 테이블 닫아보세요. 선택됐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엔드 연산 열심히 쓰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야. 뭐 하나 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만 좀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돋보기를 쓰거나 마우스 휠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레이어에서 시도를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맨 위에 레이어로 확대 축소는 레이어 전체가 딱 세팅되는 거고요. 레이어로 확대 축소는 이렇게 있을 때 레이어 전체가 하나면에 들어오게 세팅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은 선택 집합으로 확대 축소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선택된 영역만 가운데 딱 들어와요. 자, 지금 예제는 서울시에 대해서만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선택된 영역만 따로 내보내기를 할게요. 내보내기는 아까 했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자,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요?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익스포트 밑에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다 파일 이름 다짜고짜 적으면 안 돼요. 찾아보기 하셔갖고 경로 잡아줘야 돼요. 자, 서울시라고 파일 이름 잡고요. 자, 이제 OK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서울시만 따로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고 쉐이프 파일도 저장됐을 거예요. 그럼 밑에 시도는 이제 꺼버려도 되겠죠? 지워도 됩니다. 자, 시도는 지울게요. 레이어 제거. 이렇게 해서 일단 서울만 남겨놨는데요. 지금 얘는 딱 서울시 전체 경계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지도 전체에 바깥 테두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의 속성을 여시고요. 서울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여시고, 왼쪽에서 신몰. 여기 단순 채우기라고 나와 있죠?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심플 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얘가 그 테두리만 남기고 안에 색상을 아예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채우기 스타일에 채우기라고 돼 있죠. 보시면 브러쉬 없음. 그러면 안에 색깔이 다 빠져요. 여기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아니면 뭐 패턴 같은 걸로 매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뭐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브러쉬 없음. 그리고 획, 스트로크, 이게 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넓이가 0.26mm로 돼 있는데 이 값을 0.8로 좀 늘려줄게요. 선이 좀 두꺼워집니다. 자, 요렇게만 하고 OK. 그럼 바깥 테두리 선이 좀 두꺼워졌어요. 자, 요번에는 시군 쉐이프 파일을 레이어에 추가할게요. 자, 얘는 아까 지도보다 조금 더 자세한 파일이에요. 전국에 대한 시군구 단위로 쪼개진 파일입니다.
지금 하려는 거는 서울시에 대한 것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서울시만 뽑아내야겠죠.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게요. 저는 보나마나 한글 또 깨질 거예요. 그쵸? 한글 깨지니까 인코딩 다시 잡아줄게요. 한글 안 깨지시는 분들은 굳이 다시 잡을 필요 없어요. 자, 속성 테이블 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서울시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요 5자리 숫자 값 이게 법정동 코드다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요거를 한 번만 딱 클릭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내림차순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죠. 서귀포까지 가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서울이 먼저 나와요. 자, 서울의 그 법정동 코드는요. 종로구가 11010이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가 11250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범위가 서울시예요, 다.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 하시는 동안 제가 CSV 엑셀 오늘 오전 수업 내용 정리해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법정동 코드를 다 넣어놨어요. 어디선가 죄다 긁어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서울에 대한 시군구 코드는 11로 시작해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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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1, 11. 그 밖에 11로 가는 범위는 없어요. 서울 외에는. 그리고 서울의 구라고 해봐야 20몇 개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11을 넘어가는 거는 서울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서울만 선택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강동구 인덱스 25 하나 딱 클릭하고 맨 위로 올려서 종로구 쉬프트 눌러서 딱 선택하면 이만큼 선택되잖아요. 서울시 선택 끝. 선택됐죠? 자, 그럼 이것도 익스포트해서 얘만 저장하세요. 때때로 노가다가 제일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자, 내보내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정하세요. 익스포트에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선택한 것만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찾아보기에서 서울9 라고 저장을 할게요. 아까는 서울시였고. 자, 이제 시군구는 맨 처음에 추가했었던 영문으로 된 시군구 요 레이어는 지울게요. 레이어 제거. 자, 그러면은 서울시 바깥 영역 안에 이렇게 시군구만 딱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서울구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시면요. 여기 데이터 필드를 일부러 처음부터 조금 이제 손을 봐서 드린 건데 자, 인구 201
인구 202.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름 제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도 그런가 보죠. 자, 원본을 다시 한번 추가할게요. 인코딩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필드가 깨지거든요. 원본을 추가하지 말고 여기서 원본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속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 미리 보기랑 속성. 한글 데이터는 깨지지만 여기 안에 보면은 한글 데이터는 깨지지만 여기 뒤에 보면은 숫자는 남아있잖아요. 그쵸? 필드 이름이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코딩을 바꾸면 이건 QGIS 자체 버그인 것 같은데 이게 그 한글을 살리면서 뒤에 숫자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이렇게 가네요. 자, 요거는 하나 적어 놓을게요. 숫자 값을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이게 나중에 인구수까지 예측을 좀 해놓은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필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필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이 필드 이름들이 각각 2016, 2020, 얘는 인구 201, 이게 2016년 데이터, 그 다음에 인구 202라고 되어 있는 게 2020년 데이터, 인구 2 언더바 1, 요거는 2025년인가 보고, 인구 203, 얘는 2 언더바 2, 얘는 204, 얘는 2 언더바 3.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미 레이어를 불러와서 필드 이름을 고치지 못하네.
자, 그럼 이제 이름이 이렇게 변경된 거를 인지를 할게요. 됐다. 자, 필드 이름을 다시 잡고 갑시다. 요 서울구에 대한 그 속성창을 여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필드. 그러면은 속성 테이블에 이렇게 필드 항목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인구 데이터들이 지금 이름 깨지고 있잖아요. 자, 요 필드에서 위에 아이콘의 연필 모양 아이콘 보이세요? 네. 마우스 올리면 편집 모드 전환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면은 필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필드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미리 필기를 해놨으니까 예.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정보를 확인해서 필드 이름을 맞게 고치세요. 2016, 2020, 2025, 2030, 2035, 5년 단위예요. 2040, 2045.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됐으면 다시 속성 테이블 열어보시면은 필드 이름 제대로 수정되어 있는 거 확인될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자, 상황을 가정할게요. 그 요즘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2040년 정도에는 그 서대문구의 인구수가 30만 명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구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정책을 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로 이제 그 시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표현식을 여세요. 표현식 창을 여세요. 자, 여기에 쌍따옴표 열고 자, 지금 제가 당황한 게 뭐냐면은 지금 맥인데 한글 입력이 안 되네 여기서. 자, 여기 오른쪽 창에서 보면 필드와 값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확장하면 이 안에 필드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들어가요. 한글 입력 안 되는 분들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넣으세요. 근데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직접 다 타이핑 될 거예요. 지금 제 환경에서 지금 제가 맥인데 여기서 한글 입력이 안 돼갖고 살짝 지금 빠식했어요. 자, 인구가 일십, 백천만, 30만보다 작은 거. 2040년도 예상 인구가 30만보다 작은 거. 자, 이 표현식 칸에서는요,
입력 규칙이요. 필드 이름은 쌍따옴표. 숫자는 당연히 따옴표 안 하죠? 문자열은 헛따옴표. 쌍따옴표하고 헛따옴표가 용도가 달라요. 쌍따옴표는 필드 이름을 표기할 때 쓰고요. 헛따옴표는 문자열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SQL에서 where절 배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 선택 누릅니다. 오른쪽 하단에 객체 선택 누르면은 이 조건에 맞는 그 자치구들만 선택이 되겠죠. 객체 선택 버튼 눌러요. 누르고 닫으세요, 이 창은. 자, 그러면 해당 조건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창도 닫으세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만 따로 저장을 할 거라면, 아까 했었는데, 프로젝트 메뉴 밑에 보시면은 내보내기 있었잖아요. 이미지로 내보내기. 요거를 내보내기를 하면은 진짜 그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대로 저장을 해요. 화면에 보이는 요대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 지역구들은 2040년 전에 2040년 예상 인구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자치구들이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지도가 되겠죠. 자, 선택된 거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선택된 거를 풀 때는요, 화면을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선택이 풀리진 않아요. 빈대를 클릭한다고 선택이 풀리진 않아요. 여기 아이콘 보시면은 아이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레이어 객체 선택 해제. 이걸 누르셔야 선택이 풀려요. 누르면 선택이 풀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열심히 하던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걸로 갑시다. 자, 지금 이 지도는요, 시의원들한테 서울시의 인구 현황을 보여주려고 2020년 인구를 기준으로 이제 지역을 분류한 여러 가지 지도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값의 그 구간을 정해서 카테고리컬에서 이제 구간화하는 걸 했었죠. 자, 지도상에 있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을 분류할 때 기준은요, 크게 싱글 심볼, 그리고 카테고리라이즈드, 그리고 그라디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필드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인구수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구 데이터 자체는 이제 명목형은 아니고 연속형이죠. 일종의 그 비율 변수예요. 그럴 때는
색깔의 진하기나 점의 크기 같은 걸로 표현을 한다고요. 만약에 점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인구가 많으면 동그라미가 크고 인구가 적으면 동그라미가 작고 뭐 그런 식으로요. 평면 그래프에선 버블 차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갖는 비율 변수일 때 쓰는 게 얘예요.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갖는 비율 변수인 경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얘라는 거예요. 싱글 심볼은 지금 이 상태예요. 다 단색으로 떼우는 거. 다 단색으로 떼우는 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이즈드는 명목형 변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수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서울의 구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을 여세요. 자, 이거 어제 한번 했었어요. 왼쪽 메뉴에서 심볼. 자, 여기 첫 번째 항목이 지금 단일 심볼이라고 나오죠? 싱글 심볼. 그 다음에 분류값 사용. 이게 카테고리라이즈드. 그러니까 특정 명목형 변수를 선택해서 그 명목형 변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 어저께 우리가 했었던 게 아마 명목형에 따라 나눴을 거예요. 자, 오늘 하려는 거는 단계 구분. 자, 값은 인구에 대한 2020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계 구분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 단계 구분 방법에 따라서 그 그래프 종류가 달라져요. 자, 첫 번째 등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네, 등간격. 얘가 이제 등간격 분류, 뭐 등간격 그렇게 하는데 equal interval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분류 급간, 분류하는 그 카테고리, 클래스, 극간마다의 구간 길이가 같도록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 데이터를 5개 구간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 분포 같은 거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값 0, 최대값 100 그 사이에 동일 간격으로 5개 잘라요. 0에서 20, 그 다음에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90. 그냥 무조건 등간격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등간격을 선택을 하고요. 자, 단계 구분 방법을 등간격으로 선택하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분류 버튼 있죠? 급간은 5개 구간이라고 지금 기본값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대로 갈게요. 구간을 더 쪼개고 싶으시면은 숫자값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분류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인구에 대해서 구간별로 매겨진 겁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이 구간을 나눈 거예요. 뭐 데이터 분포나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이 5등분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등간격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레이어 창을 보시면요. 서울구라고 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하위 레이어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값의 단위를 보면은 대략 한 10만 단위로 쪼개졌다라는 거 얼추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등간격으로 나눌 때는요. 데이터가 극단치의 영향을 좀 세게 받아요. 왜냐면은 극단치라는 거는 좀 주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동떨어진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이 등간격 방법을 쓰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요. 하얀색 인구가 겁나 적은 자치구가 지금 3개죠. 근데 3구간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렇게 각각의 구간별로 속한 피처의 개수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간은 극단치가 있는 경우는 잘 안 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요대로 두고요. 이 서울구라는 레이어를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복제를 하나 하세요. 그냥 수정해버리면 이거 날아가니까 레이어 복제를 하나 하세요. 그러면 밑에 서울구 복사라고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중간쯤에 레이어 복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밑에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울구는 레이어 이름 바꾸기 선택해서 서울구 가로하고 등간이라고 이름 하나 줘주고요.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복사된 거. 복사된 거 키면 또 그대로 복사한 거 키면은 또 그대로 나오겠죠. 자, 복사한 거를 갖고요. 이거 왜 표시가 안 되지? 네, 뭐 버그인가 본데 이거는 어차피 바꿀 거니까. 네, 얘가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엉켰어요. 그쵸? 속성 테이블도 그대로 있는데 복사한 게 지금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럼 복사한 거는 그냥 지울게요. 있는 거를 수정해서 써야겠네요. 아, 제가 아까 레이어 복제 선택했죠. 잠깐만요. 아, 복사도 마찬가지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하나 저장하고 할 걸. 자, 그냥 이거 수정해서 할게요. 자, 복제한 거 지웠고요. 서울구 등간의 속성을 다시 열게요. 아까 그 심볼 쪽에 다시 가서요. 아, 이게 창 화면이 작아서 그랬나 보구나.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복사했고 속성에서 분류 다시. 아, 필드 이름이 돌아갔구나. 필드 이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안 먹네요. 그러면 어차피 알잖아요. 이거 두 번째 거가 그거였다는 거. 2020년이었다는 거. 요거 선택해서 다시 분류. 데이터가 깨져갖고 그러네. 그냥 있는 거 수정해서 써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깨져서. 아니면 공간 처리에서 그 필드 제작성 하면은 안 되지긴 해요. 필드 제작성? 그 메뉴는 처음 봤는데 어디 있어요? 공간 처리에서 툴박스 들어가신 다음에 벡터 테이블 들어가셔서 필드 제작성 툴박스. 공간 처리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아, 이거? 아, 툴박스. 여기서 필드 제작성이요? 네, 벡터 테이블 들어가셔서 필드 제작성 그걸로 이름 바꾸면 안 되죠. 평소에 여기는 잘 안 써서 나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행. 아, 이렇게 해서 제작성 산출물을 만들어라.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합시다. 지금 아직은 공간 처리 툴박스까지는 들어가면 양이 좀 많으니까 그냥 수정만 할게요. 이 툴박스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 등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거 분류 종류만 좀 바꿀 거예요. 자, 다시 속성 열고요. 자, 요번에는 단계 구분 방법을요. 예, 등계수, 분위수. 예,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또 분류. 그 다음에 어플라이. 분류 누르고 어플라이까지요. 그러면 뒷부분의 색깔이 살짝 바뀐 게 보일 거예요. 흰색이 하나 더 늘어났죠. 자, 얘는 백분위수 기준으로 한 분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분위수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이거 확장하면 이제 구간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는 단순하게 그냥 만 단위였는데 단위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12만에서 30만 사이. 여기는 30만에서 36만 사이. 36만에서 42만, 42만에서 45만, 45만에서 61만. 각 구간의 차이가 좀 크게 나기 시작을 했죠. 얘는 이제 백분위수 기준으로 쪼개는 거고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요, 다시 속성.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요, 젠킨스 내추럴 브레이크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단계 구분 방법, 내추럴 브레이크, 젠킨스 선택하고 또 분류 누르고 어플라이. 자, 얘는 그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요, 각 구간 내 편차 합이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그 쉽게 말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분류해주는 알고리즘 기법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제일 그 비등비등하게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나눠지는 이 구간에 대한 기준, 얘는 2만 간격, 여기는 10만 간격, 여기는 9만 간격, 이렇게 단위가 다르죠. 예. 뭐 이거에 대한 그 수학적인 해석은 뭐 지금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구하고 종로구, 여기가 종로구고 여기가 중구죠. 여기만 이제 1구간으로 분류되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인구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송파, 강남, 노원. 이쪽이 송파, 강남. 그 다음에 노원이 이쪽인가요? 그리고 관악, 강서. 이쪽이 그 서울시 중심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류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분류가 내추럴 브레이크예요. 자, 그럼 이제 특별히 알려진 그 분포가 없다. 지금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종로구하고 중구는 사람이 좀 많이 떠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외곽에 있는 구들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주거를 한다. 이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아, 이 결과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알려진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분할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속성. 자, 단계 구분 방법을 표준 편차로 선택하고요. 분류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면 갑자기 구간이
확 바뀌어요. 표준 편차가 0 미만인 거, 0 이상인 거 두 개로 좀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그쵸? 자,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단계를 구별할 때는 히스토그램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값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나눠져요. 표준 편차가 0 미만인 구간과 0 이상인 구간을 이렇게 쪼개지는데, 자, 여기서 평균값 표시와 표준 편차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QGIS가 알아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 구간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2020년 인구에 대한 분포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다시 급간으로 돌아와서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여기 급간수를 6으로 나눌게요. 그리고 분류를 눌러요. 왜냐면은 이 표준 편차 방법은요, 이 급간의 수가 표준 편차의 배수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5라는 값 자체는 넣을 수가 없어요. 특정한 값들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으로 설정한 거는 0.5 표준 편차 단위로 분류되게끔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데이터들이 0.5 표준 편차 단위로 쪼개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하고 OK를 누르면은 이제 표준 편차 기준으로 데이터가 쪼개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시뻘건색들이 좀 없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썼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내추럴 브레이크라 그랬죠. 요거 쓰던지 아니면 나는 이런 통계적인 거 다 어려워 모르겠어 하시면 마지막 선택지는요, 프리티 브레이크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프리티가 이쁘다 할 때 그 프리티예요. 자, 얘는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지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구간 해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통계적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얘도 이 급간의 개수는 좀 특별한 값들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안 되는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QGIS가 잡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10만 단위로 구간이 분류되게 하려고 6을 넣습니다. 그리고 분류, 프리티 브레이크 넣고요. 분류, 그 다음 어플라이 누르면 그냥 알아서 제일 이쁘게 쪼개준다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통계적 규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제일 많이 써요. 내추럴 브레이크 아니면 이거예요, 거의 다. 자, 이게 지도 위에 데이터 구간을 색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법들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남길 건 내추럴 브레이크와 프리티 브레이크. 우리는 이거 전에 어떻게 했어요? SVG 겁나 열심히 반복 돌리고 API 크롤링해서 했죠. 자, 뭐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뭐 보고서 형태 만들거나 그건 생략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